남편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골 시댁 식구 6명을 몽땅 수원의 우리 아파트로 불러들였다. 게다가 매일 12첩 반상을 차려내라며 당당하게 요구하기까지 했다. 엉망진창이 된 집안 꼴과 남편의 고함소리 앞에서도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접시 하나 깨뜨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짐을 챙겨 비밀번호가 멋대로 바뀌어버린 현관문을 닫고 나왔을 뿐이다. 공짜 파출부이자 투명한 현금 인출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겉보기에 화목해 맞이하는 이 7 식구는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휴대전화 화면의 푸르스름한 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매달 15일은 온갖 공과금이 자동 결제되는 날이다. 화면 위로 은행 거래 내역이 한 줄 한 줄 떠올랐다. 수원시에 위치한 이 30평대 아파트의 관리비 34만원 후 도시가스 요금, 11만원 수도 전기요금, 8만원 후 모든 숫자 앞에는 붉은색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채 내 월급 통장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화면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리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지출 내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5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 대출이자. 3년 전 내 결혼 전 모아둔 전 재산의 신용대출까지 영끌해서 치른 돈이었다. 이 집안에서는 거실에 놓인 공기청정기 필터월 렌탈료조차 내 카드에 묶여 있었다. 덜컥 하고 욕실 문이 열리며 후끈하고 눅눅한 열기가 훅 끼쳐왔다. 남편 정도현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걸어 나왔다. 그는 수건을 소파 등받이에 툭 던져놓고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힐끗 확인했다.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 그가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생수 한 병을 꺼내더니 뚜껑을 따고 꿀꺽꿀꺽 크게 들이켰다. 나는 은행 앱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30만 원의 생활비라는 메모가 찍힌 입금 내역 하나가 툭 튀어올랐다. 아우, 오늘 팀장 그 인간이 또 트집 잡는 바람에 짜증 나 죽는 줄 알았네. 이번 다른 부서 회식비가 좀 많이 까여서 그거밖에 안 돼. 남편은 물병을 든 채 소파로 다가가 쿠션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러고는 아주 능숙하게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 앱을 종료하고 휴대전화를 화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엎어두었다. 30만 원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두 사람 2주일치 마트 장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불만도 내색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빨래를 거들어갔다. 성호냐의 거실에서 도현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금세 한 톤 높아졌고 묘하게 과시하는 듯한 경쾌함마저 띠고 있었다.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안 돼. 오늘은 좀 피곤하네. 재수 씨는 뭐 하냐? 에이, 여자들이야 뭐 회사 다니는 거 다 시간 때우면서 화장품 살 용돈이나 버는 거지. 우리 집도 내가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안 그러냐? 아유, 가장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 손에는 그가 어젯밤 벗어 던진 셔츠가 들려 있었다. 목깃에는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땀 얼룩이 누렇게 배어 있었다. 베란다 미닫이 문이 꽉 닫히지 않은 탓에 그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밀려 들어왔다. 나는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는 손을 뻗어 소매 끝에 진 주름을 꾹꾹 눌러 폈다. 저녁 식사는 퇴근길 마트에서 사온 밀키트였다. 프라이팬에 생선을 올리자 뜨겁게 달궈진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도현은 고소한 냄새를 맡았는지 슬리퍼를 질끌 끌며 주방 입구로 다가와 힐끗 들여다보았다. 또 이거야.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데이터 분석팀 야근이 있어서 늦었어. 나는 뒤집개를 든 채 생선을 뒤집었다. 알았어. 대충 먹지 뭐. 참, 내 짙은 남색 정장은 다려놨어. 내일 회의 때 입어야 되는데 그는 쩍 하품을 하더니 다시 거실로 휙 돌아섰다. 밥상 위로 생선구이와 밑반찬 몇 접시가 올랐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어 가장 한가운데 있는 가시 하나 없이 도톰한 생선살부터 덥석 집어갔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그는 밥그릇과 수저를 앞으로 쓱 밀어내더니 의자째 뒤로 물러나 계속해서 스포츠 채널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남은 반찬을 밀폐 용기에 주워 담고
식기들을 싱크대에 차곡차곡 쌓은 뒤 수도꼭지를 틀었다. 시원한 물줄기가 사기 그릇을 씻어내렸고 주방 세제의 거품이 내 손등 위로 하얗게 번져갔다. 지난 3년 동안 나의 하루는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는 남들 앞에서 든든한 가장 노릇을 담당했고 나는 이 집안이 굴러가는 데 필요한 모든 톱니바퀴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만 깨지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갈 수는 있을 터였다. 목요일 저녁, 나는 세탁소에서 갓 찾아온 짙은 남색 정장을 한 손에 든 채 현관문 앞에 섰다. 복도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다. 나는 디지털 도어록의 덮개를 위로 올리고 6자리 숫자를 꾹꾹 눌렀다. 띠띠띠, 비. 도어록의 빨간 불이 깜빡였다. 비밀번호 56. 나는 번호를 잘못 누른 줄 알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입력했다. 띠띠띠, 비. 여전히 오류였다. 까맣게 꺼져버린 도어록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이 손에 들린 비닐 옷 덮개에서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미세하게 울렸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안에서 쾅 하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기름에 튀긴 음식 냄새,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아 탁해진 공기가 한데 뒤섞여 확 끼쳐왔다. 시어머니 최옥순 여사가 현관문 안쪽에 서 있었다. 화려한 붉은색 꽃무늬 몸빼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시뻘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뒤집개를 든 채였다. 아이고, 넌 못하느라 이제야 들어오냐? 내 등가죽이 배딱지에 들러붙기 직전이다. 아죽 시어머니는 나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획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비밀번호는 내가 바꿨다. 도현이 생일에 내 생일 합친 거니까 그 정도는 내 머리로도 기억하겠지? 예전에 쓰던 그 쓸데없는 숫자는 누르기만 빡세고 영 못 쓰겄더라. 나는 현관에 선 채 발 디딜 틈조차 찾지 못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원래라면 딱 2켤레의 신발만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현관에 지금은 온갖 신발들이 가로세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큼지막한 남자 운동화,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 여자가 신는 화려한 하이힐, 거기다 걸을 때마다 싸구려 불빛이 번쩍거리는 아동용 운동화 2켤레까지. 거실 텔레비전 볼륨은 귀가 터질 듯 최대로 켜져 있었고 화면에서는 대구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평소 도현이 앉던 바로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테이블 위로 2발을 턱 올려놓고 있었다. 아주버님은 누렇게 색이 바른 흰색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대자로 벗어 스마트폰 화면만 벅벅 긁어대고 있었다. 형님은 거실 러그 위에 주저앉아 손톱깎이로 발톱을 깎는 중이었다. 텔레비전의 굉음 사이로 딱딱 하는 발톱 깎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섞여들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복도를 쿵쾅거리며 내달렸다. 그중 한 녀석의 손에는 내 요가 폼롤러가 들려 있었고 녀석은 그걸 마치 칼이라도 되는 양허공에 마구 휘둘러댔다. 엄마, 저 아줌마는 누구야? 폼롤러를 쥔 아이가 뚝 멈춰 서서 나를 손가락질하며 물었다. 형님은 고개를 들더니 깎아낸 발톱 쪼가리를 러그털 사이로 대충 털어내고는 손을 탁탁 털며 일어섰다. 어머, 동서 왔네. 얘들아, 빨리 작은엄마한테 인사해. 나는 세탁소 비닐봉지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얇은 비닐이 손가락 살집을 파고들었다. 형님, 이게 다 무슨... 도현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특유의 당당하고 뻔뻔한 미소로 탈바꿈했다. 지원아, 왔어. 그게 형네 대구집이 계약이 끝났는데 형이 요즘 또 구직 중이잖아. 당장 갈 때가 마땅찮아서. 엄마 아빠도 우리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같이 올라오셨어. 형 취직해서 나갈 때까지만 잠깐 머무르실 거야. 잠깐 머무르신다고. 7 식구가. 전화 한 통, 상해 한마디 없이. 정도현, 너 잠깐 이리 와봐.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어딜 오자마자 남편한테 쌕쌕거려 주방에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녀가 뒤집개를 싱크대에 휙 집어 던지자 쨍그랑하는 귀를 찌르는 마찰음이 울렸다.
우리가 대구에서 몸 릴 곳 하나 없어서 내 아들 집에서 며칠 신세 좀 지겠다는데 그게 뭐 대수냐? 꼬락서니 하고는 넌 어서 옷이나 갈아입고 주방으로 와서 일손이나 거들어라. 온 식구가 목 빠지게 밥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도현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목소리를 꾹 깔았다. 얘야, 어른들 다 계시는데 분위기 망치지 마라. 내가 재수씨로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 빨리 가서 밥이나 차려. 그날 밤 나는 안방에서 자지 못했다. 아주버님네 네 식구가 애들 노는 데는 넓은 곳이 최고지 라는 데도 않는 이유를 대며 가장 큰 방을 떡하니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시부모님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나와 도현은 내 서재로 쫓겨났다. 서재에는 좁은 1인용 접이식 침대 하나가 전부였는데 도현은 그 위에 눕자마자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컴퓨터 의자에 쭈그려 앉아 바닥이 좁아 둘둘 말아놓은 러그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문 밖으로는 누군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육중한 발소리가 밤새도록 쿵쾅거렸다. 다음 날 새벽 5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고 복도의 센서 등 불빛이 커튼도 치지 않은 서재 안으로 날카롭게 쏟아져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발끝으로 내 컴퓨터 의자 바퀴를 툭툭 걷어찼다. 지금이 몇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 얼른 안 일어나? 나는 눈을 비비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새벽 5시 10분. 어머니, 저 오늘 오전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 보고 회의가 있어서 눈 좀 더 붙여야 해요. 나는 여전히 코를 고는 도현이 깰까 봐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회의는 얼어 죽을. 여자가 그깟 푼돈 좀 벌어오는 게 무슨 대수라고 유세야? 집에 밥통 열릴 입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안 일어나서 밥 차리면 누가 차려? 군뱅이처럼 굴지 말고 빨리 튀어나와. 내가 어제 시장에서 소뼈를 푹 고아 먹이려고 사왔으니까 너는 가서 사골국이나 끓여. 그리고 밑반찬은 내가 쓱 훑어봤는데 냉장고에 꼴랑 서너 개 있는 걸로 누구 코에 붙이려고. 새로 몇 개 더 묻혀서 최소한 12첩 반상은 채워놔라. 우리 집안이 대구에서는 뼈대 있고 체면 차리는 집안인 거 잊지 말고.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내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획 걷어치웠다. 사람 말을 귓등으로 쳐듣냐? 내 아들은 매일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다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너는 그깟 따뜻한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못해. 당장 안 기어나가. 나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악령만큼은 억센 그녀의 손을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은 그야말로 재난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어젯밤 그들이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용기들이 싱크대 상판 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벌건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흘러내려 굳어 있었다. 개수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꽉 차서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나는 솥에 사골을 넣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렌지 후드가 우렁차게 모터를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계처럼 물을 썰고 시금치를 씻었다. 12첩 반상. 그놈의 접시 12개를 꾸역꾸역 채우기 위해 나는 냉장고 맨 밑바닥에 처박혀 있던 식재료까지 깡그리 긁어내야만 했다. 7시 반. 식구들이 하나둘 하품을 쩍쩍하며 식탁으로 모여들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사골국을 한술 뜨더니 미간을 팍 찌푸렸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네? 대파 쫑쫑 썬 것도 안 올리고 국을 퍼오면 어쩌자는 기고? 형님은 자기 애들 밥그릇에만 반찬을 쏙쏙 골라 얹어주며 툭 내뱉었다. 동서 평소에 요리 담쌓고 살았나 보네. 이 나물 썬 것 좀 봐. 굽기가 들쭉날쭉하잖아. 도현 삼촌, 평소에 밥상 머리에서 고생 꽤나 했겠어. 도현은 국물만 후루룩 마실 뿐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원아, 내일은 질 좋은 고기 좀 끊어와라. 형도 긁고 애들도 한창 클 땐데 고기를 묵여야 안 카겠나. 나는 내 밥그릇 하나만 덜렁든 채 주방 아일랜드 식탁 곁에 서 있었다. 내 자리는 없었다. 원래 4사람을 위해 마련된 식탁은 불청객 7명의 덩치로 이미 터져나갈 듯 빽빽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삼켰다. 목구멍에 날 선 유리가 꽉 박힌 것처럼 껄끄러웠다. 일요일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나는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었다. 7명분의 빨랫감이 쏟아져 나와 세탁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탈수가 끝난 세탁물 바구니를 낑낑대며 들고 나올 때였다. 서재 쪽에서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다. 나는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아주버님의 2 아들내미가 내 책상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 있었다. 내 듀얼 모니터 중 하나는 이미 책상 위로 처박혀 액정 한가운데 깊고 흉측한 금이 쩍가 있었다. 내가 30만 원이나 주고 맞춤 제작한 기계식 키보드 위로는 끈적끈적한 오렌지 주스컵이 엎어져 주황색 액체가 키캡사이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중이었다. 그 옆으로는 어젯밤 내가 꼬박 세워 출력해둔 다가오는 월요일에 제출할 데이터 분석 보고서 원본이 갈갈이 찢긴 채 휴지 조각이 되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에이, 이거 재미없어. 불도 안 들어오잖아. 큰 조카 녀석이 키보드를 발로 퍽 걷어찼다. 관자놀이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펄떡거렸다. 나는 득달같이 달려가 책상 위에 있던 녀석의 멱살을 틀어주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녀석은 깜짝 놀라더니 이내 악을 쓰며 바닥에 나뒹굴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울음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다. 형님이 가장 먼저 달려들어와 나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제 새끼를 등 뒤로 감싸 안았다. 동서, 지금 미쳤어. 어디 감히 어린애한테 손찌검이야. 형님이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도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흥건한 오렌지 주스와 박살난 모니터를 보고도 사과는커녕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악다구니를 썼다. 이게 무슨 난리굿이야? 그깟 고물 컴퓨터 하나 고장난 게 뭐 대수라고. 쥐뿔도 모르는 어린애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명색이 어른이라는 년이 애를 잡으려 들어. 이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냐. 나는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팀원 전체가 일주일 밤낮을 꼬박 바쳐 완성한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사람들의 맨 뒤편에 엉거주춤 서 있는 도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정도현, 나는 그의 이름 석자를 불렀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컴퓨터 박살났어. 내일 낼 보고서도 다 찢어졌고. 그는 내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앞으로 나서더니 형님과 조카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애썼다. 아, 알았어. 다들 그만하고 진정들 해. 지원아, 컴퓨터 고장난 건 내가 새로 하나 사줄 테니까 덮어둬. 내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쪼잔하게 왜 그래? 고작 이딴 물건 하나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애 상하는 게 말이 되냐? 가족끼리 의가 상해. 나는 그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그래, 그가 돌연 언성을 높였다. 가족들 앞에서 제 알량한 위험을 세우려는 수작이 뻔히 보였다. 내가 맞이가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 형님이 장남이잖아. 형님네 식구들은 내 가족이고 곧 내 가족이기도 해. 내가 재수씨로서 꾹 참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니야? 이게 다 우리 집안 뼈대 지키고 체면 세우는 일이라고. 넌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내 그깟 회사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그의 얼굴,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든 형님의 눈빛, 그리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나를 벌레 보듯 깔보는 시어머니의 표정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 순간 터질 듯 펄떡이던 내 심장이 덜컥 하고 느려지기 시작했다. 맹렬하게 끓어오르던 냄비 밑에 장작불이 순식간에 싹 빠져나간 것처럼 내 감정의 온도는 소름 돋는 속도로 0점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막장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처럼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내 컴퓨터를 박살낸 저 망할 조카 녀석의 뺨을 올려붙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오렌지 주스로 얼룩진 보고서 쪼가리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내 소나귀에 꽉 쥐었을 뿐이다. 알았어, 왜 내가 말했다. 도현은 잠시 멍해졌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설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금세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와야지. 가족끼리 못 풀 게 뭐 있다고.
저기 컴퓨터 값은 내가 다음 달 월급 타면 붙여줄게. 나는 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종이 쪼가리들을 움켜쥐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수요일 오후 회사 보안 시스템 서버 점검으로 인해 데이터팀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일찍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참이었다. 현관문이 덜 닫혀 살짝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틈새로 여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의 진원지는 안방이었다. 이미 아주버님네 식구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바로 그 방. 나는 안방 문 앞까지 다가가 복도의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멈춰섰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내 화장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형님의 손에는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작년에 내가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 반달치 월급을 털어놔 자신에게 선물했던 명품 백이었다. 어머님, 이 가죽 보드라운 것 좀 보세요. 짝퉁이랑은 차원이 다른 앱. 형님은 가방을 자기 어깨에 쓱 걸쳐보고는 거울 이리저리 비춰보며 입맛을 다셨다. 근데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 동서는 무슨 늙은이처럼 이렇게 칙칙한 걸 샀대요? 시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내가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기초 화장품 세트 상자들을 품에 한가득 안고 있었다. 칙칙하긴 뭐가 칙칙해. 이거 다 진짜 배기 가죽인데. 걔야 매일 회사 구석에 처박혀 일만 하는데 에코백이나 주워 메고 다니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런 비싼 걸 들고 다녀? 넌 며칠 뒤에 동창회 간다면서? 내가 이거 싹 들고 가라. 기 안 죽고 폼 나게. 에이, 그래도 남의 물건인데. 나중에 동서가 눈치채고 찾으면 어떡해요? 형님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벌써 가방 지퍼를 쫙 열고 안쪽 수납 공간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나불 때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도현이 돈으로 먹고 우리 도현이 명의로 된 집에서 2다리 뻗고 자는 년이 이깟 물건 좀 쓴다고 뭐라 그래? 너 이 서랍장 안 좀 봐라. 무슨 화장품 병을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사들였어? 아주 돈을 물 쓰듯 하는 낭비벽 있는 년이야. 이 화장품들도 내가 싹 다 가져다 써. 걔는 발라봤자 피부에 흡수도 안 될 거다. 형님은 입이 귀에 걸려 화장품 상자들을 명품백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나는 문가에 선 채 그 모든 광경을 쥐 죽은 듯이 지켜보았다. 시야 구석으로 도현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잡혔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 섰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지 목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따라 안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형님의 손에 들린 내 명품백과 시어머니 품에 안긴 화장품 세트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짜증과 귀찮음이 뒤섞인 특유의 억지스러움으로 덮여버렸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꾹 짓눌러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얘야, 너 가만히 있어? 가방 하나랑 화장품 몇 병. 그냥 형수님 쓰시게도. 형이 요새 일자리 안 구해져서 형수님도 기분 꿀꿀하실 텐데 내가 눈치껏 좀 달래드리는 셈쳐라. 째째하게 굴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도현을 쳐다보았다. 매달 꼴랑 30만 원의 생활비를 던져주면서 5억 원짜리 전셋집을 제 것인 양 당당히 누리고 퇴근 후에는 나를 파출부 부리듯 부려먹는 저 남자. 알량한 가족의 체면을 핑계 삼아 내 자존심과 재산을 제 식구들에게 적선하듯 툭툭 던져주는 저 남자를.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촌극인가. 하지만 바로 이 극단적인 어처구니 없음이 내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를 걷어내고 전례 없이 섬뜩한 맑음을 가져다 주었다. 분노, 억울함, 원통함 따위의 감정은 그 순간 공기 중으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내 머릿속에 남은 건 차갑게 돌아가는 계산기 한 대뿐이었다. 나는 매몰 비용을 계산했고 가장 완벽하게 손절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산출해내고 있었다. 알았어.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어떤 높낮이도 없이 서늘하기만 했다. 나는 뒤돌아 서재로 들어간 뒤
방문을 굳게 닫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켜고 회사산의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임원용 1인 기숙사에 공실이 남아있었다. 나는 입주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한 뒤 제출 버튼을 눌렀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승인 문자가 날아왔고 문자에는 기숙사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다. 나는 책상 맨 아래 칸 서랍을 열고 방수 처리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 원본이 들어 있었다. 임차인 강지원. 그리고 이체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까지. 나는 서류 파일을 내 백팩의 가장 깊숙한 칸에 밀어 넣었다. 그 다음으로는 여권, 통장, 모든 실물 은행카드와 인감도장을 챙겼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은행 앱을 켰다. 자동 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수원시 아파트 관리비 자동 이체, 해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자동 이체, 해지. 도시가스 요금 자동 이체, 해지. 인터넷 통신비 자동 이체, 해지.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에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올랐다. 5개의 초록색 체크 표시.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나는 기내용 작은 캐리어에 갈아입을 오피스룩 몇 벌을 구겨 넣었다. 내 동작은 유령처럼 가벼웠고 그 어떤 소음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늘 그랬듯 식탁에 앉지 못했다. 나는 주방 구석에 선 채 마지막 남은 찬밥 덩어리를 우겨 넣었다. 오늘 밤에 회사 들어가서 야근 좀 하고 내일은 바로 클라이언트 미팅하러 현장으로 갈 거라 이틀 정도 집에 안 들어와. 나는 싱크대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향해 툭 던지듯 말했다.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온 식구가 배를 잡고 낄낄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현은 아주버님의 잔에 소주를 콸콸 따르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반. 창밖은 아직 희끄무레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코트를 챙겨 입고 백팩을 맨 다음 한 손으로 기내용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다. 캐리어 바퀴가 거실 마룻바닥을 구르며 드르륵 하는 묵직한 마찰음을 냈다. 적막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서재의 접이식 침대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도현이 까치집을 한 머리에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캐리어를 발견하고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너 어디가? 아침 대바람부터 가방은 왜 끌고 나와? 잠겨서 쉰 소리가 났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현관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바닥에 널브러진 온갖 신발들을 훌쩍 타넘고 내 단화에 발을 밀어 넣었다. 도현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캐리어 손잡이를 콱 짓눌러 잡았다. 내 말 쉽냐? 어디 가냐고. 아침 사골국도 안 끓여놓고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 빌어먹을 습관적인 명령조가 잔뜩 배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나는 그 어떤 변명도 비난도 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캐리어 손잡이를 쥔 그의 손을 있는 힘껏 쳐냈을 뿐이다. 겉보기엔 가벼운 손길이었지만 거기엔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서늘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내 온몸을 휘감았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내가 있는 층에 대기 중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몸을 돌렸다. 도현이 허겁지겁 쫓아 나왔다. 그는 얇은 수면 바지 차림에 맨발로 복도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거칠게 밟고 있었다. 강지원, 너 진짜 미쳤어? 어딜 도망가? 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포효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기괴했다. 너 나가면 우리는 누가 수발 들어? 당장 안 기어 들어와? 그가 성큼성큼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진하며 닫히려는 문 틈새로 손을 쑤셔 넣으려 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의 가장 안쪽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내 시야 속에서 미친 듯이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손을 들어 제어판의 양쪽 화살표가 그려진 문 닫힘 버튼 위에 검지를 올렸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버튼을 꾹 짓눌렀다. 도현의 손끝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닿기 정확히 1초 전, 무거운 금속 문이 빈틈없이 꽉 닫혀버렸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하며 발끝이 붕 뜨는 무중력 상태가 느껴졌다. 나는 층수를 알리며 깜빡이는 붉은색 숫자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새벽의 차갑고 날선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양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다. 아침의 찬바람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캐리어를 질질 끌며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보안 수준은 매우 엄격했다. 임원용 1인 기숙사는 회사 사옥 뒤편에 독립된 구역에 위치해 있어 사원증을 태그해야만 출입할 수 있었다. 나는 출입카드를 찍고 새 기숙사의 문을 열었다. 방은 아담했지만 티끌 하나 없이 쾌적했다. 공기 중에는 찌든 기름 냄새도 쉰내 나는 땀 냄새도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아 답답했던 탁한 공기도 없었다. 오로지 중앙 난방 에어컨이 돌아가는 아주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 캐리어를 팽개치고 코트를 벗어 던진 뒤 세탁소 소독약 냄새가 옅게 베닐 인용 침대 위로 몸을 내던졌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쿵쾅거리는 발소리도 없었다. 언제 벌컥 열릴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던 방문도 없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은 깊은 숙면을 취했다. 그 후로 3일 동안 내 휴대전화는 일방적으로 오물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다. 집을 나온 첫날 점심. 정도현에게서 문자가 날아왔다. 너 도대체 어디로 튄 거야? 엄마가 아침부터 열받아서 식사도 거르셨어. 그만 튕기고 빨리 기어 들어와서 밥이나 차려. 형이 어제 면접 본 거 떨어져서 오늘 집안 분위기 초상집이니까 올 때 질 좋은 고기 좀 사와서 구워. 나는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 위에 엎어두고 모니터 화면에 뜬 데이터 모델을 계속해서 검토했다. 첫날 저녁. 강지원,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우리 집 도어록 비밀번호 왜 2번이나 틀리게 잠가놨어? 현관문 앞에 쌓인 내 택배 박스들 빨리 치워. 문 가로막고 뭐 하는 짓이야? 전자레인지는 왜 안 돌아가? 내가 코드 뽑아놨냐? 엄마가 방금 냉장고 뒤졌어. 내가 어제 사다 놓은 최고급 툭불 한우랑 해산물. 형수님이 오늘 저녁에 싹 다 구워 먹자고 하시더라. 너 빨리 안 들어오면 뼈 조각 하나 안 남을 줄 알아? 나는 한우를 운운하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번 주말 VIP 클라이언트를 찾아뵐 때 가져가려고 35만 원이나 주고 맞춰둔 최고급 선물 세트였다. 상관없었다. 먹으라지. 아주 배가 터지도록 처먹으라지. 둘째 날 날아오는 문자의 어조가 점차 초조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얘야, 집에 왜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도 없어? 너 집 나갈 때 새 거 한 팩 사다 놓을 생각도 안 했냐? 형수님이 그 무슨 독일제 식기세척기인가 뭔가 쓸 줄 몰라서 세제를 너무 많이 부었잖아. 주방이 온통 거품 바다야. 빨리 와서 안 치우고 뭐해. 배고파 죽겠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깟 한우 쪼가리 어제 한 끼에 다 먹어치웠고 오늘 점심은 배달시켜 먹을 수밖에 없잖아. 형수님이 저기 고급 초밥집에서 15만 원어치 시켰으니까 얼른 내 통장으로 돈 좀 보내. 나 카드 한도 다 됐단 말이야. 가출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참지 못한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회사 1층 카페에 앉아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였다.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은 4,500원이 지난 3년 동안 내가 커피 한 잔을 사 마실 때마다 정도현은 옆에서 미간을 팍 찌푸리며 이런 시커먼 쓴 물은 탕비실에서 인스턴트 커피나 타 먹으면 될 것을 왜 돈 낭비를 하냐며 타박했었다. 나는 통화 연결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다. 강지원,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정도현의 벼락 같은 고함이 고막을 때렸다. 너 진짜 미쳤어? 3일이야. 3일 동안 집구석에 안 들어와. 너 이 3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집은 완전 돼지우리가 됐고 빨래할 사람도 없고 밥해줄 사람도 없어. 명색이 이 집안 며느리라는 여자가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냐. 할 말 다 했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얼음이 플라스틱 컵벽에 부딪히며 달그락 하는 청아한 소리를 냈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튀어들어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최옥순 여사의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기 이리 내놔봐. 야, 이 은혜도 모르는 기집애야. 우리 도현이 돈으로 먹고 살고 우리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 주제에 감히 가출을 해.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조금 떼어낸 채 창밖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 집 전세금 5억 원.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한 거예요. 매달 나오는 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가스비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요. 도대체 누가 누구 돈으로 먹고 누구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 건가요? 수화기 너머가 1초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눈을 치켰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앙칼지게 넘어왔다. 우리 도현이가 다달이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데 내가 감히 계산을 이따위로 해? 남자가 버는 돈은 집안 건사하는 데 쓰는 거고 내년 돈이 곧 우리 정씨 집안 돈인 거야. 당장 기어 들어와서 형님 드시게 감자탕이나 끓여 놔. 얼른 시장 가서 등뼈 안 사오고 뭐해. 저 안 들어갑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맛있게들 드세요.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정도현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평온한 나날은 월말까지만 유지되었다. 매달 25일은 온갖 공과금이 정산되는 날이자 정도현의 월급날이었다. 오후 3시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수원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유선 전화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1502호 강지원 입주민이신가요? 관리소장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정중함이 묻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가 자동 이체 실패로 뜨네요. 전산상으로는 이체 해지가 된 걸로 나옵니다만 이전 미납분 연체료까지 합해서 지금 총 42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결제하시겠습니까? 저는 결제하지 않을 겁니다. 은하는 컴퓨터 화면의 데이터 보고서를 응시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현재 실거주자는 정도현 씨와 그 가족들이에요. 관리비 독촉장은 현관문에 직접 붙이시거나 규정대로 단수, 단전 조치를 취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아파트 관리 규정대로 처리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 아저씨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전화를 끊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도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길길이 날뛰는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튀어나왔다. 강지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방금 관리사무소에서 문 두드리더니 관리비 안 내서 전기 끊겠다고 엄포를 놓고 가잖아. 거기다 도시가스에서도 방금 문자 왔어. 자동 이체 실패했다고 3일 안에 돈 안 내면 가스 끊는데. 너 통장 자동 이체 싹 다 끊었어. 나는 사무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손에 쥔 만년필을 뱅글뱅글 돌렸다. 너 미쳤어. 이 큰돈을 나보고 어떻게 내라고. 내가 그랬잖아. 우리 집은 내가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어서 돌아가는 거라고. 나는 그가 베란다에서 친구에게 거들먹거리며 했던 말을 고스란히 읊어주었다. 이 집안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관리비랑 가스비 정도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는 말문이 막힌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너도 내 월급 뻔히 알잖아. 영업하려면 접대비도 따로 빼놔야 하고. 이번 다른 형님네 식구들까지 몽땅 와 있어서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요 며칠 매 끼니 배달시켜 먹느라 내 신용카드 한도도 꽉 찼다고. 다 내 가족이잖아. 집안 체면 세우는 일인데 내가 맞으로서 꾹 참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니야. 나는 그가 내뱉었던 헛소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시끄러워. 당장 밀린 돈 다 결제해. 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화가 난 건지 속이 타들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오늘 엄마가 내 월급 통장 다 뺏어갔단 말이야. 식구들 밥값도 많이 들고 형수님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한다면서 내 돈을 당신이 싹 다 관리하시겠대.
나 지금 당장 내일 회사 출근할 지하철 차비도 한 푼 없는 거 내가 알아? 지금 당장 내 계좌로 50만 원 쏴.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둬. 7 식구 중 단 한 명도 밥을 할 줄 몰랐고 단 한 명도 돈을 아낄 줄 몰랐다. 닷새 동안 시켜먹은 최고급 배달 음식만으로도 그의 얄팍한 월급을 쥐어짜 내기엔 충분했을 터였다. 시골에서 온 집안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호령하던 시어머니의 그 구시대적 방식이 마침내 자기 친아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정도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차비 없으면 걸어서 출근해. 그건 내 사정이니까. 나는 통화를 종료하고 그 모르는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처박아 버렸다. 나는 그가 못해도 주말까지는 버틸 줄 알았지만 식량이 끊긴 기생충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말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2층 임원 회의실에서 데이터 분석팀 팀원들에게 하반기 보고서 업무를 지시하고 있었다. 유리 벽 너머로 로비 데스크의 보안팀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비서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 문 앞까지 다가와 똑똑 하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강 팀장님, 회의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 비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1층 로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팀장님 남편분이라는 분이 1층에서 난동을 피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작정 안으로 뚫고 들어오려 해서 보안 요원들이 출입 게이트 밖으로 막아섰는데 계속해서 팀장님 성함을 고래고래 소리치고 계신다고 경찰을 부를까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67명의 팀원들이 일순간 숨을 죽였고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향해 쏠렸다. 나는 눈앞에 노트북을 탁 하고 덮었다. 알겠어요. 제가 내려가서 처리하죠. 다들 회의 자료 3페이지 데이터 대조표마저 확인하고 계세요. 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테크노밸리 사옥 1층 로비는 천장이 뻥 뚫린 통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입구에는 은색의 보안 출입 게이트 3개가 가로막고 있었고 검은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 2명이 한가운데 게이트를 양옆으로 철통같이 막아서고 있었다. 정도현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가 입은 옷은 여전히 그 짙은 남색 정장이었다. 내가 집을 나오기 직전 세탁소에서 가 찾아와 빌어먹을 도어록 비밀번호 오류 때문에 손에 든 채 서 있었던 바로 그 정장. 하지만 지금 그 말끔했던 정장은 구깃구깃해진 채 그의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식은 땀에 절어 이마에 미역줄기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그는 출입 게이트의 유리 차단막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보안 요원들을 향해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고 있었다. 비켜. 나 너네 강 팀장 남편이라고. 내가 내 마누라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막아? 이게 말이 돼? 이 빌어먹을 문 당장 열어.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이곳은 사내 업무 구역이라 내부 임직원의 초청 및 방문 기록이 없는 외부인은 일절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요원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찬 무전기 위로 올라가 있었다. 강제 조치? 어디 내 몸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봐. 내 마누라가 이 회사 높은 임원인데 내가 내 마누라 회사 들어간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강지원. 당장 안 기어 나와. 로비를 오가던 수많은 직원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다. 3355 모여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곳은 테크노밸리 사옥 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붐비는 곳이었다. 나는 단화를 신은 채 대리석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내려갔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또각또각 소리가 휑한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정도현이 나를 발견했다. 붉게 달아올라 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유리 게이트를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다. 강지원. 드디어 낯짝을 내미셨네. 너 요 며칠 어디 처박혀 있었어? 당장 이 경비들한테 문 열라고 해. 나는 게이트 안쪽으로 다가가 허리춤까지 오는 유리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를 쩌렁쩌렁 울릴 만큼 선명했다. 정도현은 잠시 멍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는 한복판에서 내가 이토록 대놓고 망신을 줄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그는 거칠게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그 알량한 가장의 위엄을 애써 되찾으려 발악했다.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집구석 옆현 내가 며칠씩이나 가출을 해대고 시부모님을 내팽개치질 않나? 이젠 경비들 시켜서 내 남편을 문전박대해? 당장 나랑 집으로 가. 엄마가 너 이번 한 번은 봐주신댔어? 당장 들어가서 밀린 관리비 내고 저녁 밥상만 똑바로 차려놓으면 이번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가 주신대. 너 사람 체면 생각해서 좋게 말할 때 얌전히 따라와라. 주변에서 헉 하는 숨죽인 탄식과 비웃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최첨단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헛소리는 코미디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시퍼렇게 솟은 핏줄을 보며 문득 측은하고 비참한 감정마저 느꼈다. 이 남자는 여태껏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 하찮고 우스꽝스러운 알량한 남자의 자존심 따위가 이 철통 같은 보안 게이트 앞에서 철저한 숫자와 논리로 굴러가는 이 차가운 현실 세계에서 무슨 쓸모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걸까? 정도현, 나는 그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며 마치 건조한 데이터 보고서를 브리핑하듯 차갑게 내뱉었다. 수원 아파트, 내 명의로 계약한 내 전셋집이야. 전세금 5억 원, 전부 내 돈으로 마련했어. 지난 3년 동안 내가 매달 내민 생활비는 고작 30만 원이었고 그 외의 모든 생활비, 공과금, 이자까지 싹 다 내가 감당해왔어. 정도현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가 획 몸을 앞으로 들이밀었다. 입 닥쳐. 너 지금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집안일은 집구석에서 해야지. 너 지금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나는 서늘하게 되물었다. 마누라가 피땀 흘려 구한 전셋집에 느그 식구 7명을 통째로 쑤셔넣고 마누라한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골국을 끓여 바치라고 강요하고 마누라가 산 명품 백이랑 화장품은 형수한테 다 퍼다 주고 내 조카 새끼들이 마누라 일하는 컴퓨터를 박살내는 건 방관한 주제에 이제 와서 고작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어서 마누라 회사까지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 정도현, 도대체 지금 누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로비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로지 내 목소리만이 팽팽한 공기중을 차갑게 가르고 있었다. 생활비 30만 원과 전세금 5억 원이라는 묵직한 팩트가 그가 목숨처럼 부여잡고 있던 알량한 체면이라는 뺨을 2번 연속으로 매섭게 후려갈겼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렸고 이내 시퍼렇게 굳어갔다.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단 한 줌의 동정이라도 찾아보려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다. 하지만 그를 향해 쏟아지는 건 경멸과 비웃음,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쳐다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뿐이었다. 이 미친 여편네가 그는 돌연 이성을 잃고 폭주하며 게이트 위로 뛰어넘으려 들었다. 내가 오늘 내년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고 만다. 그가 다리 한 짝을 치켜들기가 무섭게 대기하던 2명의 보안 요원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좌우에서 그의 양어깨를 꺾어 누르며 그를 게이트 바깥 바닥으로 처박아 제압했다. 이거 놔. 놓으라고. 나 제 남편이야. 그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퍼덕거리며 미친 듯이 발버둥 쳤고 그의 구두코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긁히며 끼익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거리를 벌렸다. 이제 아니야. 나는 힘을 주느라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의 낯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넌 내 사요 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기생충일 뿐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보안 팀장에게 말했다. 저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만약 한 번만 더 이 건물에 얼씬거리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 팀장님. 보안 팀장이 깍듯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로 쇳소리를 내는 정도현의 처절한 비명과 보안 요원들이 그를 로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마찰음이 이어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사산의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1층 로비에서 행패를 부린, 매달 30만 원만 내고 온 가족을 기생충처럼 얹혀 살게 한 그 뻔뻔한 임원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악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이미 수많은 직원들의 휴대전화 속에 박제되어 버렸다. 2달 후, 경기도의 가을은 몹시도 일찍 찾아왔고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도시를 매섭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오후 4시, 수원시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원 씨, 도대체 안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까? 집주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분노와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 집 식구들 다 미쳤어요. 방금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 호수 관리비랑 가스 요금 장기 미납돼서 아예 단전 조치 들어갔다면서요. 게다가 좀 전에는 집안에서 패싸움이 났는지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던데. 경찰이요. 나는 업무를 보던 손을 멈췄다. 그래요. 경찰. 관리사무소 말로는 그쪽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랑 시어머니라는 분이 서로 머리채 잡고 뒹굴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거실 유리창은 다 박살을 내놓고. 똑똑히 들어요. 강지원 씨, 나는 이 집을 강지원 씨 명의로 세내준 거니까 집안 기물 파손된 건 당신이 100% 원상복구하고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이딴 식으로 살 거면 당장 방 빼고 당장 꺼져요. 내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파손된 부분은 견적서 뽑아주시면 전부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은 다음 달로 만료되니 당연히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관리소장 아저씨가 보내온 현장 사진 몇 장과 10몇 초짜리 짧은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은 현관문 밖에서 찍힌 것이었다. 화면 속 집안은 단전으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웠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불빛만이 처참하게 엉망이 된 것일 꼴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멱살을 틀어진 채 시뻘겋게 핏발이 선 눈으로 악을 쓰고 있었다. 가스도 끊기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데? 엄마가 도현이 월급 싹 다 걷어가서 돈 관리한다고 해놓고 그 돈 다 어쨌어? 내 새끼들이 벌벌 떨면서 운단 말이야. 전기장판 하나 살 돈도 안 내놓으면서 엄마 그 돈 꼽을 쳐서 다 내 마누라 치장하는데 쏟아부었지? 시어머니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얼굴엔 길쭉하게 핥힌 상처가 뚜렷하게 나 있었다. 그녀는 아주버님의 팔뚝을 퍽퍽 내리치며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 말아야? 내 돈으로 처먹고 자빠져 자는 주제에 넌 취직이나 했어? 도현이 돈은 그 위약금 물어주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느라 진작에 다 바닥났어. 돈이 어딨다고 지랄이야. 당장 안